국사 한국사는 이무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살펴볼 주제 26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네, 지금 저는 서울 종강역 영풍문고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동상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전봉준의 동상인데요. 왜 이곳에 전봉준의 동상이 세워져 있냐고요? 바로 127년 전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되어 수감되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난 2018년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곳에 전봉준의 동상을 제작한 것인데요. 전봉준은 동학농민운동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1894년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은 왜 들고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수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학습 목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농촌사회의 동요와 교조 신원운동. 동학농민운동. 사건의 이름을 살펴보면 동학과도 연관되어 있고 농민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왜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농민들의 상황을 보시죠. 농촌사회는 굉장히 동요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이 개항한 이후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릴게요. 아무튼 농민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실시했죠. 이렇게 갑자기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다 보면 그 비용은 상당히 들어갈 텐데요. 바로 이러한 정부의 지출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더 증가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개혁을 실시했었지만 삼정의 문란은 계속되고 있었고 지방관의 수탈 역시 여전했죠. 그래서 곳곳에는 농민 봉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생계를 위협받고 고통스러웠던 농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으로 동학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동학에서는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것을 벌입니다. 정부는 동학을 탄압하고 동학을 만든 교조 최재우를 처형해 버렸었죠. 혹시 기억 안 난 분을 위해서 잠깐 동학을 짚어드리면 당시 천주교가 들어오고 있던 1860년 천주교, 즉 이때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이 서학에 대응하여 경주 몰락양반 최재우가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그 역시 천주교처럼 평등을 주장했고 개혁 등도 주장했었죠. 신분제 질서였던 조선에서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혹세무민, 즉 백성을 나쁜 길로 현혹시킨다면서 교조였던 최재우를 처형했던 거예요. 그 말은 동학은 조선에서 금지라는 말이겠죠. 교조 최재우가 처형되었지만 최재우의 수제자였던 최시영이 2대 교주가 되어 동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갑니다. 포접제라는 조직망을 갖추었고 동학을 전파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경전도 간행하였는데요. 포접제는 교주, 그 아래 포주, 즉 대접주를 두고 대접주 밑에 접주를 두는 식의 구조였죠. 이런 구조라면 교주의 말이 쫙 금세 퍼져나가겠죠. 또한 이 조직망을 활용하여 인원을 동원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동학 농민운동의 핵심 인물인 전봉주는 바로 이 동학의 접주였습니다. 또한 용담유사, 동경대전과 같은 경전을 편찬하기도 했죠. 최시영의 교단 조직 정비로 동학은 삼남지방,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쫙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동학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교조, 즉 동학을 만든 사람가 최재우죠. 그리고 신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시위한 것이 바로 교조 신원운동입니다. 정부가 최재우는 무죄다라고 말하는 순간 동학은 인정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하여 공주, 삼례 등에서 최재우의 신원과 동학을 탄압하지 말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2차는 서울 집회였는데요. 동학 교단의 간부들이 서울까지 올라가 상소 형태로 교조 신원을 외쳤었죠. 교조 신원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3차 교조 신원운동인데요. 보은에서 일어난 집회에서는 교조 신원뿐만이 아니라 외세배척, 탄관오리 숙청 등의 정치적 구호까지 요구하며 기존의 종교적 운동에서 정치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동학 교도들이 주장한 외세배척을 보시면 맨 끝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빨리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이상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부 농민봉기. 방금 배경을 살펴보았듯이 이미 농민들의 불만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고부 농민봉기인데요. 여러분, 고부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곳이에요. 전라도 지역.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전라도 지역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죠. 특히 고부는 그 중에서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말은 탐관오리의 주요 타겟이라는 말이기도 했죠. 당시 고부군수로 온 조병갑은 온갖 명목으로 농민들을 수탈하며 자기 배를 불리고 농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의 악행들을 보시면 아버지 공적비를 세운다고 돈을 뜯어냈고요. 백성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갈취한다거나 특히 이 악행의 결정판은 만석보였는데 사실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무임금으로 백성들을 동원했었고요. 또 이 만석보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고 물값을 뜯어냈습니다. 또 자기 모친상을 당했다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부조금을 걷기도 했죠. 이에 전봉준의 아버지가 대표해서 조병갑에게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곤장을 맞았고요.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한계가 온 농민들은 조병갑에 대항하기 위해 전봉준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때 사발통문이라는 것을 돌려 세력을 모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참가자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둥그렇게 써놓아서 누가 리더인지 모르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발통문이에요. 농민들 참 머리 잘 썼죠. 여기 보면 전봉준의 이름도 보이네요. 그 내용은요.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즉 목을 베어서 내건다는 말이에요. 또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괴롭히는 못된 관리를 징벌할 것. 그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이렇게 모인 고부의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습격하여 억울한 죄수를 풀어주었고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보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조병갑은요? 튀튀해서 목숨은 건졌지 뭐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농민들을 달래주기 위해 조병갑을 잘라버리고 후임 군수를 임명해 수습하게 하는 한편 중앙에서도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하여 사건을 수습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안핵사란 지방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 등을 수습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하는 임시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 동학 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된 고부 농민봉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방금 고부 농민봉기를 보시면 그래도 정부에서 무언가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고부 농민봉기가 동학 농민운동으로 발전했을까? 바로 문제는 사건을 해결하라고 보낸 안핵사 이용태였습니다. 이용태는 고부로 내려와 농민들에게 온갖 횡포를 부리고 오히려 농민들을 붙잡아 신문하고 또 이 고부 농민봉기를 동학교도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탐관오리를 물리치라고 탐관오리를 보낸 셈이죠. 참 어이가 없었네요. 이렇게 이용태가 농민을 괴롭히고 동학교도까지 건드리자 동학의 접주였던 전봉주는 대접주 손아중과 손을 잡고 지금의 전라도 고창인 무장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아까 교단 조직이 정비된 동학의 인원 동원 능력에 대해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농민들은 고부에 있는 백산에서 경문을 발표하고 4대 강령까지 정하였으며 농민군 지휘부를 구성하여 정부에 맞서기로 합니다. 이때 농민군이 내건 슬로건은요.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이었는데요. 제폭구민, 포악한 자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보국안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농민군의 4대 강령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라 라는가, 네 번째,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즉 반외세와 반봉건,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여러분, 이 백산 경문을 발표할 때 장면을 드라마 속 한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정부 역시 진압군을 파견하였는데요. 의외로 농민군이 황토현, 황룡촌 등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전하였고 당시 전라도의 중심부였던 전주성까지 농민들이 점령하면서 전라도는 농민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농민군에게 패배한 정부, 또 이모군란 때나 갑신정변 때처럼 청나라에게 헬프를 요청합니다. 자국의 백성을 죽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전과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텐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는 일본에게 통보를 하였고 일본은 일본 공사관과 자국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즉 청나라, 일본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죠. 조선 정부는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건 좀 아닌 듯 이라는 생각을 했고 농민군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농민들 역시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상에 응하게 되면서 바로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데요. 정부는 농민군에게 야 니네 원하는 거 말해봐 라고 했고 농민들은 12개 정도의 개혁안을 요구하였는데 일단 정부는 그 중에 일부를 들어주기로 하며 전주에서 만나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주 화약이죠. 정부는 농민들의 패전 개혁안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청일 양국 군대에 우리 이거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미안해 라고 했고요. 실제 정치적으로도 교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해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농민군은 일단 전주성에서 철수를 하였고 치안 공백 상태였던 전라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집강소라는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집강소는 전라도 지역 약 50여 개의 군현에 설치되었는데요.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를 처벌하고 봉건적 신분차별을 폐지하는 등의 패정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나름 잘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일본이 이빨을 본격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청일 양국 군대에 철수를 요구하였는데요. 이때 일본 군대는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으로 들어와 우리를 협박하여 내정 개혁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실시된 개혁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갑오 개혁이죠. 또 일본은 돌아가던 청나라군의 뒤통수를 때리며 청일 전쟁도 일으켰죠. 그래서 이 2차 동학농민운동은 정부를 상대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본을 물리치려고 일어난 것이었죠. 즉 1차 운동이 반봉건적이었다면 2차 운동은 반외세적인 것이죠. 동학농민군은 전라도뿐만이 아니라 충청도까지 힘을 합치면서 서울로 진격해 일본을 몰아낼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은 일본군과 광군 연합군을 상대로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이 가져온 무기가 이 게틀링건이라고 기관총이었거든요. 동학농민군은 기관총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당시 압송되어가는 전봉준의 모습이에요. 전봉준 등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동학의 지도자들 역시 모두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고 말았죠. 이상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동학농민운동의 의의.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앞서 전개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군의 기관총 앞에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점도 있었는데요. 이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다음 시간에 배울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되기도 했고요. 또한 동학농민운동의 남은 세력은 일본에 맞서 싸우려는 의병활동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학농민운동 중 시작된 갑오개혁에 대해 수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